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아지 한 마리 키우며 적적하게 살고 있는 50대 주부예요. 아니, 그동안은 혼자 적적했는데 이젠 시집갔던 딸을 이혼시키고는 합가해서 같이 살게 되었어요. 제가 갱년기 우울증으로 고생해서 괜히 잘 살고 있는 딸을 억지로 이혼시킨 건 아니에요. 물론 갱년기가 유독 힘들긴 하더군요. 자다가도 땀이 뻘뻘 나서 창문을 열고 자야 하고 시도 때도 없이 속에서 열불이 나는데 죽겠더라고요. 또 호르몬 변화 탓인지 우울증은 얼마나 심하든지 한동안은 씻기도 싫고 누워만 있고 싶더라고요. 그나마 이 조그만 강아지 덕분에 버틸 수 있었네요. 그래도 저 갱년기 타파하자며 딸내미 이혼시키고 같이 살자고 꼬드긴 건 절대 아니죠. 에휴, 요 근래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세상엔 참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것도 내가 믿고 우리 딸 시집 보낸 시댁이 천하의 몹쓸 연놈들 완전 미치광이 들일 줄은 꿈에도 몰랐죠.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우리 딸 다른 곳에 시집 보내 소박하고 행복한 기쁨 누리면서 살게 하고 싶어요. 지금 제 딸 소리는 엄마인 제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심신을 회복하고 있어요. 제 삶은 대체 언제쯤이나 평온해질지 의문입니다. 가진 고난을 겪으면서 살다가 다정하고 착한 남편을 만나 결혼했지만 애기 돌 때 사별하고 혼자 키우느라 무진장 힘들었네요. 친정 부모님까지 이른 나이에 잃었는데 남편까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저 세상으로 가버리고 아기와 나만 남으니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여자 혼자 보험일하며 험한 일도 많이 겪으면서도 꿋꿋하게 살았어요. 이 세상은 과부에게 그리 친절한 세상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딸 소리를 지키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했어요. 제가 보내온 세월을 오늘 사연살롱 구독자분들께 다 보여드리려 해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저의 수고로움을 조금이라도 알아주신다면 그걸로 만족해요. 친숙한 누군가에게 이렇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희 친정 엄마네 집이 참 잘 살았다고 해요. 그 지방에서 지주라고 불릴 만큼 말이죠.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그 지역에서 크게 사업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덕분에 외동딸이었던 엄마는 공주처럼 지낼 수 있었고 흙수저 사위였던 아빠는 처갓집에 바짝 엎드려 장인 사업을 물려받았죠.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아빠는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나름 큰 회사를 혼자서 꿀꺽하고 큰 부를 얻게 되자 사람이 180도 달라지더군요. 우선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맨날 유흥업소에 다니며 밖으로만 도는 것 같았어요. 어린 제 눈에도 방탕하게 생활하는 아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엄마의 싸움이 잦아진 건 당연한 일이었고요. 미연 아빠,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큰 재산 물려주신 지 얼마나 됐다고 사람이 완전 달라져요? 미연 아빠, 그동안 연기하고 있었던 거야? 진짜 소름 돋네. 김 부장 통해서 알아봤더니 맨날 여자 끼고 술 처마시고 도박하고 그런다며?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배신감에 심장이 떨려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늘에 계신 우리 부모님 보기 죄송하지도 않아? 뭐? 어디서 하늘 같은 서방님한테 술을 처마신대. 그리고 또 뭐? 장인 장모 보기 죄송하지도 않냐고? 그동안 가난한 사위라고 멸시받은 거 내가 한풀이 하려고 그런다. 그 양반들은 이미 둘 다 죽었고 난 살아서 그 돈 다 꿀꺽 했으니
누군가는 그 돈 다 써야 할 거 아냐? 우리 부모님이 사이인 당신을 뭘 얼마나 멸시했다고 그래? 살아생전에 얼마나 잘해주셨어. 이런 배은망덕한 인간 같으니라고. 당신 딸 미연이 보기에 민망하지도 않아? 아. 엄마는 아빠와 싸우다가 갑자기 앞으로 꼬꾸라지셨어요. 평소에도 몸이 약했던 엄마는 부모님 돌아가신 충격에서 벗어나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저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근래에 스트레스가 심했거든요. 맨날 싸우는 두 분을 옆에서 지켜보던 엄마가 쓰러지자 큰 충격에 빠졌죠. 엄마, 갑자기 왜 이래요? 아빠 빨리 119 부르세요. 이러다 우리 엄마 죽겠어요. 저와 아빠는 놀란 마음에 허둥지둥 됐어요. 다행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병원에 모시고 가서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죠. 하지만 쓰러진 여파로 거의 침대에만 누워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본인 입으로 맨날 말씀하셨죠? 엄마는 산송장이나 다름없어. 그러니 미연아, 너희 아빠 믿지 말고 네 거 네가 잘 챙겨야 해. 엄마마저 네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저 세상으로 가버리면 아마 아빠는 금세 새살림 차릴 거야. 정신 똑바로 챙기고 있어야 해. 알았지? 하지만 아빠는 엄마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기어코 일을 버리시더군요. 엄마가 집에 누워만 계시니 입주 간호사를 붙여주었어요. 아빠가 개인적으로 수소문해서 채용한 사람이었죠. 그때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엄마가 암에 걸리고 말았어요. 말기는 아니었지만 이미 엄청나게 약해진 몸에 암이라니 엄마와 전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래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치료를 이어나갔죠. 항암 치료라는 게 암세포와 함께 정상적인 세포마저 다 죽여버리는 것이었기에 앙상한 뼈와 살가죽만 남은 엄마를 보며 남몰래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이런 상황에 철없는 아빠가 기름을 확 붓더군요. 그야말로 시체처럼 침대에만 누워있는 엄마가 아빠와 말다툼을 하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저 간호사, 당신이 고용한 간호사 말이야. 당신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며? 다 죽어가는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 사람 맞아? 그럼 어떡해? 저 여자가 나 없이 못 살겠다는데 어차피 당신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할 거 아냐. 그냥 잠자코 간호나 받으면 될 것이지 뭐 말이 많아. 당신 우리 집 돈만 보고 결혼한 거구나. 애초부터 날 사랑한다는 말도 다 거짓말이었어. 그럼 당장 이혼해. 나한테 있는 돈으로 우리 딸이랑 충분히 살아갈 수 있으니. 뭐? 이혼? 참, 병상에 누워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나랑 이혼하겠다고? 절대 안 돼. 그럼 처가에서 유산받은 돈이 나눠지게 되잖아. 단 한 푼도 잃을 수 없다고. 나 참, 내가 악마랑 결혼했구나. 힘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그래, 다 필요 없고 죽어가는 마당에 딱 한 가지 소원만 들어줘. 우리 하나뿐인 외동딸 미연이만 잘 돌봐주면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게. 혹시 내가 저 세상으로 떠나가더라도 소중한 우리 딸 잘 챙겨줘. 내 딸인데 당연하지. 그건 걱정 마. 아빠와 엄마의 대화를 듣고 아빠가 무섭기까지 했어요. 정말 악마처럼 느껴졌죠. 여느 때처럼 학교에 다녀와서 바로 엄마가 누워있는 방으로 달려갔어요. 멀리서 엄마를 부르며 달려갔는데 엄마의 손이 침대 밑으로 툭 떨어지더군요. 순간 제 심장도 툭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엄마의 코에 손을 대보니 숨을 쉬지 않았죠. 날 지켜주겠다던 엄마는 꺼져가는 불꽃처럼 시름시름 앓더니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아빠는 회사 일뿐만 아니라
본인 노느라 외동딸인 저는 뒷전이었어요. 그나마 아파서 누워있던 엄마가 제 든든한 버팀목이었는데 제가 기댈 곳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전 엄마가 돌아가신 후 계속 절망의 회오리 속에 빠져 지냈지만 아빠는 본인 계획대로 일을 착착 진행하더군요. 우선 내연관계였던 그 간호사를 새엄마라며 제게 소개했어요. 어린 제가 봐도 정말 날라리 중에 날라리 같던 그 여자한테 왜 빠져서 모든 걸 다 내줬는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새엄마라던 그 여자에게 외동딸인 전 당연히 눈에 가시였어요. 야! 너 밥만 잘 처먹고 차릴 줄은 모르냐? 파출부 아줌마한테 요리 배워서 네 밥상 네가 차려 먹어. 그리고 화장실 청소하는 법도 배워서 스스로 청소도 하고 말이야. 곧 파출부 아줌마니 뭐니 다 그만두게 할 거야. 그 일들을 다 네가 하란 말이야. 우리 집의 모든 시스템을 다 바꿔놓으려 하던 그 여자한테 화가 났어요. 왜 아줌마 맘대로 다 그만두게 한다는 거예요? 아빠가 주는 돈으로 살림하는 주제 다 자기 멋대로야. 뭐? 이 기집애가 조그만 게 더럽게 싸가지 없네? 이미 네 아빠는 내 손바닥 안에 있어. 그로 이 집안 돈도 다 내 거야. 파출부 비용이며 널 길러주던 유모 비용도 아끼기 위해 다 잘라버릴 거야. 앞으로 네가 다 해. 쓸데없이 돈 쓰지 말고 내 돈 아끼란 말이야. 아무리 소리 지르며 우리 엄마 돈이라고 원래 우리 외할아버지 돈이었다고 바득바득 우겨봐도 그 독한 여자한테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더 기가 찬 건 새엄마와 혼인신고하고 잘 살 줄 알았던 아빠마저 1년 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였죠. 겨우 1년 새 여자랑 살려고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긴 시간 모질게 대하고 사지로 몰았다니 어이가 없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셨을 땐 슬프지도 않더군요. 그리고 그 후의 일은 불보듯 뻔했죠. 아빠 살아계셨을 때도 이미 이 집안 모든 돈이 자기 거라며 큰 소리치던 여자였으니 아빠 사후에는 말할 것도 없었어요. 급기야 살던 집을 포함해 돈 되는 건 모두 팔고는 저한테 이런 방구도 없이 다른 곳으로 떠나버리더군요. 학교를 마치고 오자 이미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으로 이사를 들어오고 있었죠. 여기 우리 집인데 누구세요? 왜 이삿짐을 우리 집으로 들이는 거예요? 뭐? 너희 부모님이 얘기 안 했어? 이 집 우리가 사서 들어오는 건데? 너희 부모님께 연락해봐. 이사간 집이 어딘지. 새엄마란 여자한테 이미 당할 대로 당해왔던 저는 눈물도 나지 않더군요. 우리 집으로 들어오던 사람들 말대로 연락할 부모님이라도 있으면 참으로 좋았겠지만 아무한테도 연락할 수 없었죠. 언젠가 버려질 줄은 알고 있었지만 예상보다 너무 이른 나이에 이렇게 빨리 혼자가 될 줄은 몰랐어요. 아직 초등학생이었기에 전 그나마 간간히 연락하고 지내던 아빠 쪽 친척네 집을 전전하며 지내야 했어요. 아빠 쪽 식구들은 다들 워낙 가난해서 눈치가 엄청 보였죠. 우리 엄마 아빠가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설설 기며 돈도 빌려가고 하던 친척들이었는데 제가 빈털터리가 되니 무슨 벌레 취급하더군요. 서러웠지만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빌부터 살아야 했어요. 중학생쯤 되자 더 이상 붙어있을 곳도 없어서 집을 나왔어요. 숙식 제공을 해준다던 봉제 공장을 찾아가 나이를 속이고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함께 일하던 여공 언니들과 마치 자매처럼 친해졌고 다행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렇게 그곳에서 10대 후반을 보내고 어느덧 20대로 접어들었어요. 봉제 공장에서 같이 숙식을 하던 언니 중 하나가 보험 일을 해보겠다며 공장을 그만두겠다더군요. 내가 아는 아줌마가 보험 일에서
한 달에 무려 500만 원이나 벌었대. 우리는 진짜 코피 터지고 잠 줄여가며 미싱 앞에서 일해도 한 달에 코딱지만큼 버는데 500이라니. 나도 도전해 볼 거야. 그 언니의 말을 듣고 그 이후로 머릿속엔 500만 원이란 숫자만 떠다녔어요. 한 달에 무려 500만 원을 벌 수 있다니 엄청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몇 달을 고민만 하다가 저도 보험업계에 뛰어들었어요. 하지만 초보 판매자에게 현실은 녹록지 않더군요. 그때는 인터넷도 잘 발달하지 않았을 때라 열심히 발로 뛰고 목소리가 쉬도록 보험 설명을 해도 한 달에 몇 건 건지기가 어려웠어요. 그날도 헛걸음 헛수고를 몇 건 하고 하도 배가 고프고 피곤해서 한 식당으로 들어가서 된장찌개를 시켰죠. 얼마나 졸음이 오던지 된장찌개를 시켜놓고 그만 식당에서 잠이 들어버렸네요. 아가씨, 찌개 나왔어요. 그만 일어나서 밥 먹고 다시 자요. 식당 할머니는 잠든 절 흔들어 깨웠어요. 보험 팔던 아가씨 맞죠? 저번에 손님이랑 같이 왔잖아요. 그때도 보험 영업 실패하고 한숨 짓고 가던 뒷모습이 눈에 선하구만. 오늘도 얼마나 피곤했으면 밥을 앞에 두고 잘고. 자, 얼른 밥 먹고 식당 쪽방에서 낮잠 한숨 푹 자고 가요. 내가 전기장판 따끈하게 틀어놓을 테니. 식당 할머니는 마치 친딸처럼 제 등을 어루만져 주었어요. 그 손길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죠. 남의 식당에서 우는 게 창피한 마음에 진정하려 했지만 당최 진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동안 내가 살면서 겪었던 서러움이 다 쏟아져 나오는 듯 했죠. 나의 억울함을 따뜻한 식당 할머니께서 다 알아줄 것만 같았거든요. 제가 진정이 안 되자 할머니는 절 식당 쪽방에 데려가서 꼭 안아주었어요. 아유, 젊은 처자가 뭔 서러움이 이렇게 많길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나. 나도 어렵고 힘들게 살아오기로 누구한테 뒤지지 않는 사람인데 우리 누가 더 힘들게 살아왔는지 어디 한번 내기해 볼래요? 할머니는 식당 일을 종업원 청년에게 맡기고는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었어요. 그리고는 할머니 본인 얘기도 다 털어놓으셨어요. 한두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서로의 삶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안타까워했죠. 나도 전쟁통에 남편 잃고 또 홍역으로 아들 둘이나 하늘나라로 보내고 혈혈단신으로 살아오느라 힘들었는데 처자도 어린 나이에 부모 잃고 혼자 지내느라 수고가 많았네 그려. 이름이 전미현이라고 했지? 미현이 보험일 하는 거 이 할미가 최대한 도와줄게. 당장 식당에 보험 홍보를 종이에 써서 붙여놓지 뭐. 식당 할머니는 진짜로 제가 판매하는 보험 내용을 종이에 크게 써붙이고는 손님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주었어요. 실제로 보험 계약까지 이어진 사례가 많이 있었죠.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전 시간이 날 때마다 할머니 식당에 와서 설거지를 도왔어요. 작은 식당이었지만 입소문을 타고 잘 되는 알짜배기 식당이어서 설거지거리가 항상 쌓여 있었거든요. 그 좁디 좁은 주방에는 웬 청년 한 사람이 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그냥 종업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잠시 식당 일을 도우며 경영 전반을 배우고 있는 사람이더군요. 본인 식당 차리는 게 꿈이라면서 말이죠. 늘 반짝반짝 열심히 살려는 그 눈빛이 아주 인상적인 청년이었어요. 미연씨, 안녕하세요. 또 오셨네요. 사장님 잠깐 병원 가셨어요. 근데 하루 종일 보험일 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또 설거지 도와주시려고요? 에이, 그냥 저쪽 방에서 쉬세요. 사장님도 미연씨 일 시키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장님께서
미연 씨를 진짜 친딸처럼 여기시는 거 아시죠? 얼른 가서 쉬세요. 아니에요, 형배 씨. 할머니 덕분에 보험도 몇 건이나 계약했는데 이렇게라도 해서 은혜를 갚아야죠. 저도 할머니가 진짜 제 친엄마 같은 맘에서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그렇게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함께하며 형배 씨와 이 얘기 저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나마 전 고아원엔 가지 않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살았는데 이 남자는 그 흔한 친척도 없이 태어나고 바로 버려져 고아원에서 계속 자랐다고 하더군요. 우린 가족이 없다는 점에서 큰 공감대가 형성되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인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보려는 강형배. 이 남자가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수개월 동안 좁디 좁은 식당 주방에서 이런 만남이 계속되다 보니 어느새 서로에게 정이 들었고 그 감정은 사랑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우리 둘 다 20대 청춘이었으니 당연한 수순이었겠죠. 아침부터 오후까지 보험 영업일을 열심히 하고 저녁이 되면 꼭 식당 주방으로 향했어요. 물론 고마운 식당 할머니를 돕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남자친구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죠. 설거지와 식당 뒷정리를 함께하면서 한켠에서 남몰래 손을 잡기도 하고 볼에 뽀뽀를 하기도 했어요. 식당 할머니께는 왠지 민망해서 우리 사이를 아직 말씀 못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애정행각을 딱 걸리고 말았죠. 하하, 아유, 이 귀여운 놈들. 니네 진짜 웃기다. 왜 그동안 나한테 말 안 했니? 그럼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내가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그 정도 눈치 하나 없을까봐. 너희들 사귀는 거 딱 걸린 김에 내가 할 말이 있으니 둘 다 이리 좀 와봐라. 자, 여기 앉아봐. 중요한 얘기니. 저와 남친은 괜시레 얼굴이 붉어져서 식당 의자에 나란히 앉았죠. 식당 할머니 기분이 괜찮아 보이시길래 그냥 밝은 이야기인 줄 알았죠.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참담했어요. 너희 둘 얼른 결혼해서 이 식당 물려받아라. 너희도 알겠지만 나름 알짜배기 식당 아니니? 둘 다 똑똑한 녀석들이니 메뉴 개발 잘하고 홍보 잘해서 옆가게 터서 확장해도 되는 거고. 미연이 너도 보험일 하느라 맨날 다리 아프도록 돌아다니는 것보다 식당 일이 더 수월할 수도 있어. 난 이제 이만 삶에서 은퇴해야 할 것 같다. 삶에서 은퇴한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식당 일을 완전히 그만두시겠다는 거예요? 나 안 말기래. 이미 온몸으로 다 퍼져서 손 쓸 수 없다고 하더라. 근데 뭐 80년이나 살아놓고 이제 와서 저 세상 가기 억울하다고 하면 저승사자가 비웃지 않겠니? 내 아들 둘이나 홍역에 걸렸을 때 나도 옮아서 죽을 뻔했는데 이놈의 모진 목숨 나만 살았잖냐. 생떼 같은 내 아들들을 먼저 보내고 난 후로 난 그 후로 무려 50년의 삶을 덤으로 산 거다. 원래 그때 아들들하고 같이 죽었어야 했는데 이제야 내 아들 볼 날이 얼마 안 남았다니 기쁘지 않겠니? 너희도 얼른 결혼해서 아이 낳아봐. 내 새끼들 살부비고 살 때가 가장 행복한 거야. 아유, 이제 이 생에 미련 없다. 항암 치료고 뭐고 얼른 내 아들들 보러 천국으로 향해야지. 내가 어려운 시절부터 봉사도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했으니 천국 정도는 데려가 주지 않을까?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제 친엄마나 다름없어요. 그러시지 말고 항암 치료든 뭐든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야죠. 안 돼요. 이렇게 허무하게 보내드릴 수는 없다고요. 그래도 말년에 미연이 널 만나게 되어 너무 행복했다.
형배야, 너도 네 식당 운영해보는 게 꿈이라고 했지? 다른 곳 찾을 생각 말고 이 식당 물려받아서 한번 잘 꾸려나가봐. 너희 결혼해서 아이 낳는 것까지 보고 싶다만 그건 내 욕심일 것 같아. 아마 결혼식 정도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만. 사장님, 그토록 천사 같던 사장님께 왜 몹쓸 병이 찾아왔는지 하늘도 무심하네요. 저와 남자친구는 오열했지만 식당 할머니는 끝까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진짜 수십 년 전 홍역으로 먼저 떠나보낸 아들들을 천국 가서 볼 수 있다는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았죠. 저와 남친은 마음이 급해졌어요. 무료로 결혼식을 해주는 곳을 찾아 다음 달에 바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마쳤죠. 남친이 살던 하숙집이 저희 신혼집이 되었어요. 전 보험 일을 그만두고 식당 할머니의 간병을 자처했어요. 어릴 적 엄마의 간병을 해줬던 경험이 있기에 잘할 자신이 있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그 기회마저 길게 주지 않으셨어요. 딱 3달 만에 돌아가시고 말았죠. 내 핏줄이 돌아가신 것 마냥 너무 가슴이 아렸죠. 할머니의 유언대로 할머니 자식들의 유골을 뿌렸다던 그 나무에 가서 같이 뿌려주었어요. 부디 천국에선 그토록 보고 싶던 아들들과 함께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이죠. 그 후로 얼마 되지 않아 전 임신을 했어요. 남편은 임신한 저를 공주님 모시듯이 극진히 대접해줬어요. 하지만 남편 말대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죠. 남편이 살던 하숙집에서 식당 쪽방으로 신혼집으로 옮겨와 기거하며 바쁜 식당 일을 계속 도왔어요. 우리 예쁜 딸 소리가 건강하게 태어났고 어느덧 돌이 되었죠. 돈 아낀다고 맨날 중고로 남의 옷만 얻어 입히다가 돌이 되었으니 꽃가옷 한 벌 사줘야겠다며 남편이 아울렛으로 향했어요. 저도 동네 시장에서 풍선도 사고 조그만 케이크도 사서 돌잔치 준비에 여념이 없었죠. 그때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따르릉 크게 울리더군요. 그 소리에 낮잠 자던 우리 딸이 깨서 으앙 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우는 아기를 안고 전화를 받았죠. 같은 시장 상인인 신발가게 주인 아저씨였어요. 소리 엄마, 지금 강 사장이 1톤 트럭에 치였어. 빨리 나와봐. 식당 바로 앞 교차로야.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지금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싶으면서도 제 발은 어느덧 식당 앞 교차로로 향하고 있었어요. 신발도 신지 않은 채로 아기만 안고 말이죠. 거기엔 너무 처참한 형태로 내 남편이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더군요. 여보, 제발 눈 좀 떠봐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소리 아빠, 당신마저 이렇게 죽으면 안 돼. 누가 우리 소리 아빠 좀 살려주세요. 네? 제발요. 누가 신고해줬는지 구급차가 왔고 저도 그 차에 몸을 싣고 바로 응급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끝이 난 상태였죠. 고맙게도 신발가게 아저씨가 병원까지 따라와 줬어요. 소리는 우리 와이프랑 내가 잘 돌봐주고 있을 테니 강 사장 상내나 잘 치러줘. 정신 챙기고. 알았지? 아무 정신도 힘도 없었지만 진짜 젖먹던 힘까지 다 끌어와서 남편의 장례식을 치러줬어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 얼굴도 모른 채 고아원에 버려졌던 남편이기에 장례식까지 생각해버리면 너무 불쌍한 존재가 돼버릴 것 같았거든요. 지금도 소리 아빠를 생각하면 그 인생이 너무나 불쌍하고 가여워서 눈물만 흐르네요. 내 딸 소리는 자기 아빠와 내 인생을 닮지 않게 하려고 귀하게 키웠어요. 내 딸에게 절대 가난하고 외로운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죠. 그러기 위해선
엄마인 제가 슈퍼우먼이 돼야 했어요. 여자 혼자 애 키우는 게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에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현실은 진짜 가혹하더군요. 남편 죽고 홀로 된 과부에게 세상 남자들이 왜 이리 찝적대고 희롱해대는지, 특히 그런 부분이 절 힘들게 했어요. 제대로 된 남자였다면 재혼까지도 고려해 봤겠지만 웬 가정 있는 유부남들이 그렇게 접근하던지 무서울 정도였어요. 어느 날 밤인가 소리를 막 재우고 저도 자려는데 밖에서 쾅쾅 식당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식당 쪽방에서 소리와 단둘이 살고 있었기에 얼른 나가보았죠. 누구세요? 식당 영업 끝났어요. 내일 다시 오세요. 나야 나, 신발가게 사장. 전 익히 아는 부분이 문을 열어줬죠. 그러자 제 손목을 탁 잡더니 뭔가 음흉한 웃음을 흘리며 얘기하더군요. 소리 엄마, 자기도 외로울 거 아냐. 나랑 가끔 연애네 한 번씩 하는 거 어때? 뭐라고요? 사장님, 신발가게 아내분도 계실 텐데 여기 와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얼른 돌아가세요. 전 그 사람 손을 뿌리치고는 얼른 문을 닫아버렸죠. 그래도 계속 쾅쾅 두드리길래 바로 경찰에 신고해버렸어요. 그런데 출동한 경찰의 반응이 더 가관이더군요. 아니, 아줌마 아저씨가 연애하는데 왜 경찰을 부르는 겁니까? 앞으로 이런 사소한 일에 경찰 부르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들로 보입니까? 연애요? 대체 누가 누구랑 연애한단 말입니까? 내가 남편 죽고 혼자 사는 과부라고 나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저기 신발가게 옆에내도 있는 유부남이에요. 다시는 내 식당에 얼씬도 못하게 주의 단단히 주지 않으면 내가 방송국에라도 제보할 거예요. 경찰이 일 똑바로 안 한다면서 말이죠. 제가 세게 나가자 경찰과 신발가게 아저씨는 꾀갱하면서 나가더군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그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다른 남자들에 의해서 말이죠. 간혹 재혼하자며 달려드는 남자도 있었지만 다 싫었어요. 우리 소리 아빠만큼 진실돼 보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식당 주변 빌딩에서 직원 2~3명 두고 아주 작게 사업하는 남자가 진지하게 접근해 왔어요. 맨날 식당으로 꽃다발을 사들고 와서는 구애하더군요.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훤칠했고 무엇보다 정말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예의 바르고 젠틀한 모습에 끌려서 제 마음도 조금씩 열렸어요. 우리 소리가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이었으니 제 나이 30대 중반이었고 이미 사별한 지 꽤 오래됐기에 외로움도 컸죠. 이 남자의 이름은 강민철이고 저와 비슷하게 아내와 사별하고 딸아이 1명 키우며 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공통분모에 깊이 공감하며 더 끌렸던 것 같아요. 우리 만일 재혼하면 우리 딸 제이가 중학교 2학년이니 소리의 좋은 언니가 되어줄 수 있겠네요. 심지어 같은 강씨라니. 우리 4명이 가족이 되면 남들이 봤을 때 재혼 가정인지 눈치도 못 채겠는데요. 정말 우습게도 이 남자가 소리 아빠와 같은 강씨라는 점이 제가 재혼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큰 요인으로 작용을 했어요. 이 사람 말대로 누군가 우리 넷을 보면 원래부터 한 가족인 줄 알 수도 있을 테니까요. 한 1년 정도 고민만 하다가 결국 이 사람에게 홀딱 넘어가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혼인신고를 재촉하길래 얼른 해주고 우리 관계를 확인시켜줬죠. 하지만 이 남자가 본인의 딸과 호러미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하여 합가를 점점 미루더군요. 전 당연히 우리 딸에게 새아빠라며 소개까지 해주었는데 딸내미도 왜 새아빠와 같이 살지 않냐며 의아해했죠. 엄마,
엄마 결혼하고 나면 나 새아빠랑 언니까지 생긴다며. 엄마 새하얀 드레스는 언제 입는 거야? 나 언니도 빨리 보고 싶어. 나보다 1살 많은 언니라며. 전 소리의 물음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항상 딴소리만 해댔죠. 지금 사업을 좀 확장해야 할 때라 조금 더 자리 잡으면 넓은 집 사려고 아파트 봐두고 있는 중이야. 아파트 계약은 당신 명의로 하려고 해. 말 나온 김에 이따가 70평 아파트 한번 보러 가자. 우리 어머니까지 모시고 살려면 방 5개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어? 남편은 절 데리고 강남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가서 그 동네에서 가장 넓은 집을 3-4군데 보여줬어요. 제가 신발 벗고 들어가기도 민망할 만큼 번쩍번쩍한 대리석에 크고 좋은 집이었죠. 방들을 둘러보다가 출구를 못 찾을 정도로 넓은 평수의 대저택이었어요. 이런 곳에서 우리 소리와 시모, 남편의 딸과 남편까지 5 식구가 하하호호 웃으며 사는 상상을 하니 너무 행복하더군요. 평생 집을 사본 적이 없으니 계약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어요. 어쨌든 제 명의로 아파트 사준다고 하니 그런 줄로만 알고 제 신분증과 인감을 남편에게 맡겼죠. 남편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은 연락이 되지 않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식당과 개인 물품들에 빨간 딱지가 붙더군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모든 전문가를 다 찾아가 봤어요. 하지만 결론은 제가 재혼한 남편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거였어요.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소연해도 소용없었죠. 제가 제 손으로 인감을 남편에게 넘겨줬기 때문이에요. 전 그 후로 남편이 제 앞으로 남겨놓은 빚을 오로지 갚아야 했어요. 서류상 부부관계였으니까요. 그렇게 저희 짧았던 재혼은 제대로 생활도 못 해본 채 비참하게 막을 내리고 말았죠. 식당 보증금도 다 날리고 중학생이 된 우리 딸 소리와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어요. 시장 상인들의 도움으로 겨우 쪽방촌에 방을 하나 얻어 월세로 살 수 있었죠. 그때부터 진짜 안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소리 학교 끝나고 한 푼이라도 보탬이 되겠다며 떡볶이집에서 알바를 했죠. 하루에 2-3시간 자가며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 보니 그래도 원룸 전세 보증금 정도는 모아지더군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했을 때의 기쁨은 잊을 수가 없네요. 우리 소리는 간호전문대학에 입학해 간호사가 되었어요. 애미 욕심 같아선 4년제 대학을 보내고 싶었지만 얼른 전문대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겠다며 본인이 전문대 간호학과를 가더군요. 너무 예쁘고 착하게 커준 딸내미는 내 삶의 기쁨이었죠. 딸내미가 집에서 멀리 떨어진 병원에 간호사로 취업하게 되어 독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내 삶의 전부이자 세상에 단 한 명의 핏줄인 내 딸 소리가 취업을 위해 절 떠나게 되자 제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이 허전했어요. 그동안 갱년기가 뭔지도 모른 채 우리 딸을 위해 바쁘게 살아왔는데 그 아이가 당장 내 눈앞에 안 보이자 갱년기 우울증이 대번에 찾아오더라고요. 갱년기 증세가 심해서 병원까지 찾아갔죠. 그랬더니 의사가 집에 애완동물 1마리 키우면 심리적으로 좀 나을 거라 하더군요. 원래도 워낙 동물을 좋아해서 1마리 키우고 싶긴 했지만 돌봄 비용이 많이 들까봐 늘 망설이고 있었는데 용기를 내어 강아지 1마리를 집에 들였어요. 그 강아지의 눈을 보고 얘기하는데 마치 내 말을 다 알아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강아지를 꼭 껴안을 때면 우리 딸내미 어렸을 때 안아주던 것 같은 따스한 감정이 느껴졌죠. 강아지와 전 어느새 가족이 되었어요.
우리 강아지 뽀삐를 좀 예쁘게 단장해주고 싶었는데 애견 미용하는 비용이 워낙 비싸다고 해서 몇 번을 망설이다가 동네 애견 미용샵을 찾아갔어요. 들어가자마자 일단 얼마인지부터 물어봤죠. 우리 뽀삐 단장하는데 많이 비싼가요? 일단 가격만 좀 여쭤보려고요. 그런데 애견 미용샵 여주인이 절 보더니 대뜸 달려와 껴안고 난리더군요. 아주머니, 저 기억 안 나세요? 아주머니께서 예전에 운영하시던 백반집에 저랑 오빠 공짜로 많이 먹여주셨잖아요. 밑반찬이랑 김치도 싸주시고요. 그때 너무 감사했는데 그 후로 가게 폐업하셔서 연락드릴 길이 없었어요.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너무 반갑고 기쁘네요. 아주머니 덕분에 저랑 오빠 잘 클 수 있었어요. 아주머니께서 심지어 현금 두둑히 주실 때도 있었잖아요. 저희 남매 생활비 하라면서요. 아, 그래. 소희랑 소철이 남매. 그 조그맣던 소희가 이렇게 예쁘게 크다니 몰라봤어. 아줌마도 너무 반갑다. 소철이는 잘 지내니? 네 오빠 엄청 똑똑했었잖아. 소철 오빠 사법고시 합격하고 검사 됐어요. 다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아주머니께서 종종 주신 용돈으로 오빠가 중고 문제집이라도 사서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아이들은 제가 운영하던 식당 주변에 살던 가난한 남매였어요. 부모님 두 분 다 일찍 여의고 어린 나이에 알바까지 해가며 열심히 생활하던 게 너무 기특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던 아이들이었죠. 그때만 해도 식당이 잘 됐던 때라 제가 여유가 좀 있었거든요. 그 어린 남매가 다 커서 애견 미용사와 법조인까지 되다니 고맙기도 하고 그동안 세월이 그렇게 흘렀나 싶기도 하더군요. 애견 미용샵의 주인이 된 소희는 우리 강아지 뽀삐를 평생 무료로 미용시켜주겠다고 하더군요. 한사코 거절했지만 어렸을 적 은혜를 갚고 싶다며 기어코 무료 미용을 해주었어요. 거의 빈털터리에 가까운 저는 젊은 나이에 죽도록 고생만 하여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었어요. 동네에서 알바자리를 몇 개 구해 돌려가며 하고 있었죠. 워낙 절약해서 살다 보니 알바 급여만으로 제 앞가림은 할 수 있는 게 다행이었어요. 그런 저를 우리 딸 소리는 항상 안쓰럽게 지켜보며 제가 생활비를 보태주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간호사로 일하던 소리가 의사 사윗감을 데려와 결혼하겠다더군요. 의사인데 잘생기고 키도 훤칠했어요. 더할 나위 없이 기쁜 마음에 찬성했죠. 서둔뗄집에서 너무 가난한 저희 집 아이를 반대하진 않을까 전전긍긍했지만 듣자 하니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며 그냥 오케이 했다는군요.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의 언사를 보며 우리 아이를 썩 마음에 들어하진 않는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우리 잘난 의사 아들 이렇게 멋도 없는 집에 장가 보내려니 한숨만 푹푹 나오네. 그런데 어쩌겠어? 내 아들이 젊고 예쁜 애가 그렇게도 좋다는데. 그런데 사돈, 결혼시키면 딸 자주 볼 생각은 마셔. 딸은 시집 보내면 끝인 거 알죠? 이제 우리 집안 식구인이 딸은 있고 개 키운담서요. 그 개나 잘 키우며 사시라고요. 알았죠? 내 목숨과도 같은 외동딸을 잊고 살으라니 이게 웬 망발인가 싶어 따졌죠. 아니 사돈, 그건 아니죠. 요즘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뭘 못 보고 삽니까? 딸 가진 죄인이란 말은 다 옛말이에요. 의사 사위 훌륭하긴 하지만 우리 딸도 예쁘고 간호사 직업도 나름 전문직이고 뭐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제가 사돈과 싸울 태세를 보이자 딸과 예비 사윗감이 말렸어요. 그렇게 상견례를 유야무야 넘기고 결혼식까지 빠르게 진행되었죠.
사위는 마음에 들었지만 사돈에 대한 찜찜한 마음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사돈 말처럼 우리 딸은 결혼하자마자 한동안 연락이 잘 안 됐어요. 얼굴 보기는 더더욱 힘들었죠. 간혹 밤에 연락이 될 때면 뭔가 항상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군요. 순진하고 착하기만 한 소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늘 걱정이었죠. 소리야, 너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결혼하고 나서 왜 이렇게 연락이 잘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물을 때면 소리는 뜬모를 얘기만 하곤 했어요. 엄마, 난 엄마를 위해선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걱정 마. 멘탈 강하고 튼튼하니까 뭐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소리가 간호사로 근무하던 병원에 가보니 퇴사한 지 꽤 됐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걱정만 하고 지내길 몇 달이 흐르고 염치 불구하고 우리 뽀삐 미용을 맡기러 애견 미용숍에 갔는데 소희가 다른 사람 못 듣게 제게 귓속말로 그러더라고요. 아주버님, 따님 소리가 제 또래라 어릴 때 모습을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따님 간호사로 일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번에 한번 봤는데 아무래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따님 살리시려면 여길 찾아가세요. 오늘 밤 시간대에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제게 연락 주시고요. 그러면서 제게 주소 하나를 적어주더라고요. 얼떨결에 받아든 그 주소로 소희 말대로 밤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간판이 없는 곳이었어요. 족복 같은 문지기가 날 막아서더군요. 전 이상함을 직감하고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우리 소리 어딨어 이놈들아. 우리 소리 내놔. 안쪽 카운터에서 새빨간 루즈를 바르고 미니스커트를 입은 소리가 저에게로 뛰쳐나오더군요. 난 그 아가씨가 우리 소리인지도 몰랐어요. 내 딸이 그렇게 야한 치장을 한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 여기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요? 저 지금 시어머니 일 돕는 중이에요. 여긴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술집이에요. 간호사 일 그만두고 여기서 일하면 시어머니가 엄마한테 매달 300만 원씩 붙여준다고 약속했거든요. 몸도 약한 엄마가 알바로 생활하는 거 볼 수가 없어서 다 알겠다고 했어요. 대신 엄마한테는 모든 사실을 비밀로 해야 돈 붙여준다고 했어요. 난 엄마만 잘 살면 그만이에요. 그냥 카운터 보는 거니까 힘들지도 않아요. 뭐? 네 의사 남편은 뭐하고 널 여기서 이꼴로 일하게 만들어. 그리고 난 네 시애미한테서 10원 한 장 받은 적 없다. 다 사기친 거라고. 남편은 병원 일이 워낙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드네요. 종합병원이란 게 다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죠 뭐. 뭐가 어쩔 수 없어 소리야. 네 시애미 어디냐. 면상 좀 보자. 여긴 간판도 없이 영업하는 거 보니까 불법 업소 아니냐? 내가 다 조져버려야지. 이놈의 시댁인간들. 귀한 내 딸을 술집 여자로 만들어? 이 미친 인간들. 그래. 당장 내가 아는 검사한테 전화해야지. 딸은 한사코 말렸지만 전 분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열받아서 사지가 떨리더군요. 이곳을 알려준 소희에게 연락을 했고 바로 검사로 일하는 소철이에게도 연락이 왔어요. 이곳을 쥐잡듯이 조사해달라고 했죠. 수사 결과는 참담했어요. 내 의사 사위는 이미 어느 중견기업 사모님의 기둥서방이었더군요. 애초에 내 딸과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할 생각조차 없었던 거죠. 시모는 그걸 다 알고 그 돈 많은 늑딸이 사모님으로부터 돈도 엄청 받아 챙겼더라고요. 사위란 새끼는 맨날 늑딸이 사모랑 있으니 젊은 아가씨가 그리웠는지 내 딸이 그 희생양이 되었던 거죠. 이 모든 사실을 알자 인간이 참 잔인하단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 또한 똑같이
잔인하게 갚아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렸을 적 아낌없이 후원해줬던 소철이가 어엿한 검사가 되어 든든하게 모든 과정을 처리해 주었어요. 없는 죄를 덮어 씌우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죄값을 치르는 거였기에 저도 양심의 가책 따윈 없었죠. 아주머니, 저 못된 인간들 제가 최대한 법의 처벌을 받게끔 할 테니 발 뻗고 편히 주무세요. 따님 이혼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인맥 동원해서 도와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법조인 한 명 알고 있다는 게 참 든든하더군요. 전 그 악마의 속을 해서 우리 딸 소리를 구해오고는 한동안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제가 걱정되었는지 제게 우리 딸이 있는 곳을 알려준 소희도 찾아왔죠. 아주머니, 벤츠 타고 와서 애견 미용을 몇 번이나 외상으로 받아놓고 잠수탄 그 여자가 아주머니 사돈이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그 외상값 받으려고 그 여자가 지나가는 말로 했던 본인이 운영하는 술집에 제 발로 쳐들어갔다니까요. 그런데 카운터에 소리가 떡하니 있더라고요. 표정을 보니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아주머니께 알렸죠. 잘한 것 같아요. 착한 소리가 나쁜 놈들한테 이용만 당했네요. 그래, 너무 고맙다. 소희랑 소철이 덕분에 나랑 소리가 살 수 있었어. 지금 그 불법 영업하던 술집 폐업하고 난리도 아니라고 하네요. 소리 전 남편 그 의사 새끼는 상간남으로 손해배상 세게 청구받을 것 같고요. 그 중견기업 사모님 남편 권력이 어마어마해서 다시 의사 노릇하기도 힘들 것 같다고 하네요. 평생 도망다니며 살아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와이프랑 붙어먹던 놈이니 가만두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다고 해요. 못돼 처먹은 놈이 벌 받은 거죠 뭐. 그 이야기를 듣고 그제서야 좀 내 속이 풀리더군요. 우리 불쌍한 모녀를 철저히 이용해 먹은 그 사위놈과 그 못된 엄마는 천벌을 받아 마땅한 인간들이니까요. 딸아이 시집 보내고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싶었는데 우리 딸이 다시 내 품으로 돌아왔네요. 착하기만 한 소리가 이 일로 좀 단단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눈뜨고 코 베일 수 있는 세상이기에 늘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한다는 걸 소리도 배웠을 거예요. 애미 마음으로는 다시금 정상적인 선한 남자 만나 결혼했으면 하는 욕심도 있고요. 다 늙은 저보다는 우리 딸 소리의 앞날을 위해 행운을 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리가 아기 여럿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걸 보면 그래서야 저도 한시름 놓을 것 같네요. 여러분께서는 저처럼 이런 험한 일 겪지 마시고 인생 순탄하게만 사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저의 한많은 인생사를 함께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저출산 문제가 시급해지고 있는데 일부러 안 낳는 것도 있지만 알 수 없는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부부들이 많은 것 같아요. 뉴스를 보다가 제 사연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볼게요. 저는 40대 중반 워킹맘이고 참 힘들게 금쪽 같은 아이를 가졌어요. 아이를 갖기 전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남편은 30대 초반에 같은 회사 직원으로 만나 연애를 했어요. 남편과 저 둘은 서로 사랑도 했지만 워낙에 말도 잘 통하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했기에 모든 것이 잘 맞는다고 생각했죠. 제가 직장 상사였고 남편이 후임이었는데 처음 연애를 할 때 나이도 연하고 저보다 후임이기에 잘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지만 우려한 게 무색할 정도로
정말 저와는 안성맞춤이었어요. 가치관과 생각하는 게 비슷한 남편이 점점 더 좋아졌지만 저에게 걱정이 하나 생기기 시작했죠. 보수적인 사회에서 사내 연애를 한다는 사실이 걱정이었고, 사실 제가 더 나이가 있고 상급자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운 것도 사실이었어요. 대학 졸업 후 한 회사에서 일에만 빠져 몰두해온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 거의 헌신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런 회사에서 혹시라도 사내 연애를 한다고 했을 때 안 좋게 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과 나중에 진급에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라는 현실적인 고민들이 많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 노릇이더라고요. 연애 기간이 늘어가면서 남편은 저에게 청혼을 하였고 전 결혼을 마음먹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게 되니 회사에 자연스레 오픈을 하게 되었고 축하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걱정과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과장님이랑 한수 씨가 그런 사이인 줄 정말 몰랐어요. 진작 말씀하시지. 그러게, 사람 일은 진짜 몰라. 한수 씨 많이 혼냈는데 과장님 그때마다 마음 많이 안 좋으셨겠어요. 아니야, 혼날 땐 혼나야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불편한 감이 없잖아 있었지만 그래도 응원해주는 사람들 덕에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를 처음 뵙던 날 시어머니의 속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좋아하시는 건지 아니면 좋아하시지 않는 건지 말이에요. 우리 한수 다니는 회사의 상사라고 하면 한수처럼 공부는 엄청 했을 거고 그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네, 그래도 많이 부족해요. 다 좋은데 나이가 걸려. 연상도 1살 연상도 아니고 3살이나. 에휴. 어머님은 첫 만남에 저의 나이를 권려하셨어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었죠.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를 설득시켰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썩 내켜하진 않았지만 결혼을 허락해 주신 것 같았어요. 우리 한수가 좋다고 하니까 내가 뭐 반대할 마음은 없는데 우리 집 3대 독자야? 이게 무슨 뜻인 줄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믿어. 네, 저도 아이를 좋아해서 빨리 그리고 많이 낳고 싶어요. 거봐 엄마, 미진 씨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된다니까 그러네. 얼씨구, 아주 넌 결혼하면 마누라 치마폭에 휩싸이기만 해봐 이놈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게 허락된 결혼이었고 상견례 자리에서도 제 나이 탓을 하시는 시어머니였지만 결혼하면 달라질 줄 알았어요.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그래도 배울 만큼 배웠고 지성인으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저런 언행이 마음에 참 많이도 맺혔죠. 그럼에도 남편이 저를 계속 설득해 주었고 저 역시 이미 회사에 오픈한 이상 파혼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누군 사이가 마음에 드는 줄 아나. 아 참, 너 이 결혼 꼭 해야 하니? 엄마가 뭐 엄청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척 보면 척이야. 네 시어머니 될 사람 별로야. 뭐 시어머니랑 살 건가 한수 씨랑 살 건데 그러지 말고 좋게 허락해줘요. 나이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지. 외동딸의 금이야 오기야 키운 딸에게 나이가 많다는 둥 얘기를 하며 본인 아들만 지켜 세우기 바쁜 시어머니를 본 엄마조차 속상해 하셨어요.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참 마음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결혼하면 분명 달라질 관계라고 생각했죠. 한 번도 제 자신이 어리석다고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이때는 뭐에 그렇게 끌렸는지 남편과의 결혼을 저 역시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행복만을 바라면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감회가 새로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 신혼여행에 도착하자마자 저의 시집살이가 시작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전화를 하시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너 하루에 한 번 안부 인사하라고 못 배웠니? 네가 나이를 더 먹었으면 더 먹었는데 어쩜 그런 걸 몰라? 어머 죄송해요. 전 도착한 날 전화 드렸어서 신경 못 쓰고 있었어요. 한수야 그렇다 쳐. 3살이나 어리니까. 나이까지 많이 먹고서 그러고 싶니? 할 말이 없었죠. 결혼 전부터 나이 얘기를 하시는 시어머니를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싶었거든요. 레이범절 또한 제가 더 잘할 거라며 저를 다그치는 시어머니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을 보니 속상한 마음이었죠.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하나 싶은 마음이 문득 들 때였어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자 남편도 눈치를 보는 건지 본인이 전화를 대신 바꿔봤고 어머님에게 상황 무마 설명을 하였어요. 그리고 피곤한 그날 저에게 미안하다며 갖은 애교를 피면서 저를 풀어주는 남편이었죠. 미안해. 우리 엄마가 진짜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그래. 어차피 같이 살 일도 없고 엄마랑은 어쩌다 한번 볼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매번 나이 탓하시는 거 진짜 지쳐.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럼 허락하지 마시지. 내가 더 잘할게. 화 풀어. 속상했지만 그래도 어쩌겠나 싶더라고요. 이미 결혼도 했고 이제라도 비위를 잘 맞추면 되겠거니 했죠. 하지만 신혼여행에서 다녀오는 날조차도 시어머니는 저를 꾸짖으셨고 정말 답답했지만 어른이니 참자 싶었어요. 너 내가 처음이니까 알려주는 거다. 무조건 어른을 공경해야 해.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게 법이니까 그리 따르고. 네가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다니면 뭐하니? 어차피 애 엄마 될걸. 어머님, 요새는 옛날이랑 달라요. 애 엄마 돼도 회사 잘 다닐 수 있고요. 제 말에 어머님은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뭐? 너 애 낳고 일 다닐 생각이야? 어머? 그럼 우리 장소는 누가 보니? 설마 남의 손에 맡겨서 키운다는 건 아니지? 회사와 병행하려면 그럴 수도 있죠. 어머님이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 말에 한 번 더 화들짝 놀라시는 어머님이었고 손사래를 치시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애를 봐? 내 손목 관절이 얼마나 약한 줄 알아? 네 얘기면 네가 돌봐야지. 할머니는 부수적인 역할이야. 얼토당토 없는 이야기에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저건 어느 나라 법도인지 제가 조선시대에 와 있는 것만 같았어요. 본인은 봐주기 힘들다면서 저보고 애를 낳으라고 강요하시는 시어머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도 이 기류를 느꼈는지 애써 시어머니를 달랬고 이때 모든 걸 직감했어요. 내 결혼 생활은 정말 헬게이트가 될 것이라는 걸 말이죠. 그렇게 결혼을 한 지 4개월쯤 흘렀을까? 시어머니가 대뜸 찾아오셨어요. 너만 일하니? 전화도 안 받고 나도 바쁜 사람이야. 지금 점심시간이지? 얼른 가자. 거기 아주 용하다는 곳이 있거든. 네? 어디를요?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셔서 저도 난감했어요. 오늘 외부 미팅 나가는 날이거든요. 외부 미팅이 중요해. 우리 아들 3대 독자라고 했잖아. 너희 결혼한 지 이제 반년이 다 돼가는데 소식도 없고. 내가 잘 아는 한의원이니까 얼른 가자. 어머님, 그런 거는 상의를 하셔야죠. 저 오늘 시간도 안 되고 아직 병원까지 가고 싶진 않네요. 제 말에 대꾸도 없이 손을 확 뿌리친 채 바로 발길을 돌리는 시어머니였고 저 역시 일정이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를 보내드려야 했어요. 일이 이렇게 되자 남편에게 뭐라고 했는지 회사에서 대뜸 남편이 저 좀 보자고 하더라고요.
웬일이야? 부서도 이동해서 얼굴도 못 보는 판인데 이렇게 보니까 반갑네. 너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엄마 울고불고 전화 오셔서 난리야. 뭘 뭐라고 해? 오늘 나 미팅 있는 거 알잖아. 다짜고짜 병원 가자셔서 안 된다고 했지. 엄마한테 그런 것도 좀 못 맞춰줘? 손주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는데 그냥 하는 신용이라도 하면 될 거 아니야. 오히려 저보고 야박하다는 남편이었어요. 순간 벙쪘지만 회사였기 때문에 멘탈을 수습하기 바빴죠. 우리 결혼한 지 4개월이야. 이게 회사까지 찾아와서 그럴 일이야? 그리고 내 스케줄은 아예 묻지도 않으시고. 제 말에 남편은 피곤한 표정을 하면서 바로 본인 자리로 돌아가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정말 가만히 있다가 봉변을 당한 기분이랄까요? 일을 하는 내내 집중이 안 되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제 일에까지 영향을 미치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시댁에 방문하여 시어머니에게 낮에 일은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죠. 너 내가 성격이 좋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아라? 솔직히 나 같은 시어머니 만난 것도 네 복이야? 어머님은 이번 한 번만 흔쾌히 용서를 해주시겠다며 아량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저 역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했네요. 그렇게 임신 재촉을 하는 결혼 생활이 이어졌고 1년쯤 되던 날, 저 역시도 이젠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난임이 많다고 하니 혹시나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리저리 검사를 해도 병원에서는 괜찮다는 말뿐이었죠. 원래 이런 케이스가 힘들어요. 딱 이유가 없는 난임 이유를 알면 고치기라도 하면 되는데요. 그럼 어째야 하죠? 일단 배란 유도 먼저 시작해보죠. 산부인과에서는 배란을 먼저 유도해보자고 하였고 임신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거봐라. 내가 병원 진짜 가보라고 했지? 아니, 이유가 없는데 애가 왜 안 생겨? 그러게요. 일단 이제 열심히 다녀보려고요. 마음이 편해야 하겠죠. 이러니 내가 나이 얘기 안 할 수 있니? 여자 자궁 나이가 중요한 건데. 저도 곧 예쁜 아기가 생기겠죠. 하도 나이 얘기를 하는 통에 이젠 이골이 난 수준이라 그저 그러려니 하였어요. 그리고 병원을 다니며 배란 유도를 해봐도 임신은 참 어려운 것이더라고요. 매달 실패를 맛보게 되니 의욕도 사라지고 사실 심적으로 지친다는 것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남들은 결혼해서 애는 그냥 기본으로 낳는다는데 너는 왜 그러니? 그렇게 애 가지는 게 힘들어서야 되겠어? 어머님, 저도 속상해요. 어머님은 저 보면 아이 얘기밖에 하실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저도 마음이 안 좋네요. 매번 볼 때마다 아이 얘기를 하며 저를 무시하는 시어머니에게 지치기도 하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이 얘기를 하시다가도 억지를 쓰신 적도 많았죠. 네가 나이만 많니? 우리 한수가 너한테 잡혀 사는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아. 잡혀 살다뇨? 그이가 그래요? 아니, 딱 봐도 척이야. 네가 나이도 많지, 직장에서 상사지, 집에서 어떨지 눈에 보여? 뭐 하나 딱 청강 가는 데가 없어. 남편이 제 눈치를 본다고 하는 시어머니였어요. 참 어이가 없었고 애초에 잘못 엮였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심신과 육체가 피로할 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사에서는 경기가 안 좋다며 사내 부부인 커플들 중 한 명에게 명예퇴직을 권유하였어요. 회사가 힘들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대놓고 퇴직을 권유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회사에서는 당연히 상사인 저보다 한참 후배인 남편이 그만두겠거니 싶은 마음이더라고요.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의 생각은 달랐어요. 솔직히 남자가 회사 다니는 게 모양새에 훨씬 낫잖아. 당신이 그만둬.
나 진급이 코앞이야.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진급하고 월급 비교해봐. 솔직히 내가 다니는 게 낫지 않아? 당신도 매일 힘들다고 했었잖아. 그래도 그건 푸념이지. 그냥 당신이 그만둬. 난 못 그만두니까. 남자로서 자존심이라는 남자의 말이었고 정말 억울했어요. 사실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터라 이렇게 갑자기 일을 그만둬야 한다는 것이 속상한 마음이더라고요. 한수한테 들었어. 네가 그만두는 거지? 생각 중이에요. 생각은 네가 그만둬야지. 어차피 아이도 가져야 하고 솔직히 네가 상사에 나이도 많은 거 다 불편했어. 근데 회사에서 그나마 상사가 아니면 좀 낫지? 내 아들도 회사 다니기 떳떳할 거고. 임신 얘기를 하며 시어머니는 제가 일을 그만두기를 원했어요. 저도 그즈음 성공의 목도 말랐지만 예쁜 아기가 갖고 싶을 시점이라 그런지 시어머니와 남편의 말을 골똘히 생각하기에 앞섰어요. 하지만 회사에선 말리더라고요. 과장님은 곧 진급이신데 한수 씨가 그만둬야죠. 사실 여자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도 힘든데. 안 그래요? 뭐 그렇긴 한데 나도 아기 가져야 하잖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아기 낳고 육아휴직 쓰다가 복직하시면 되죠. 저희 이사님도 그랬는데. 고맙게도 제 가족보다도 회사 동료 직원들이 제가 남아줬으면 하는 마음을 내비쳤어요. 능력으로 보나 연차로 보나 제 커리어가 아깝다는 취지였죠.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달려온 곳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하니 기분은 좋더라고요. 매번 임신의 실패에 좌절해 있었는데 그래도 내가 잘하는 것은 있구나 싶은 것이 참 마음이 따뜻해졌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임신 준비를 하면서 일을 다니는 것보다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전 퇴직을 하게 되었어요. 대학 졸업 후 다녔던 회사라 그런지 정이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쓸쓸하게 퇴직을 맞이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제 2의 인생이 시작되겠다 싶은 마음으로 더 알차고 건강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나 퇴직 후 임신 준비를 하면서 마음을 다잡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집에서 있으니 더욱더 저를 힘들게 하시는 재주가 있으셨죠. 허구한 날 본인의 집으로 불러 되게 바쁘셨어요. 어차피 임신도 안 되는데 우리 오늘 커튼이나 빨자. 너 어차피 집에 있는 거 이렇게라도 밥값 해야지. 네? 어머님, 말이라도 기분이 좀 그렇네요. 밥값이라니. 내 말이 틀렸어? 우리 한수가 힘들게 벌어다 주는 돈인데 네가 꽁으로 놀면서 쓸 수 있냐? 난 그런 거 못 본다. 네가 아기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펑펑 노는 거 뻔히 아는데 이런 거 해야지. 너무나 기분이 나빴어요. 어머님이 제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썩 좋아하시지 않는 건 알았지만 점점 심해졌거든요. 제가 집에 있으니 이젠 저를 그저 밥을 축내는 사람으로만 보셨죠. 일을 그만두고 나니 사실 저 역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나날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퇴직을 하였기에 방법은 없었고 그저 빨리 아이를 가지고 싶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역시나 시어머니는 임신 재촉을 많이 하였고 성급한 저와는 달리 남편은 느긋하더라고요. 당신도 빨리 가서 검사해봐. 이상하잖아. 이렇게 임신이 안 되는 게. 당신이 마음을 너무 급하게 가져서 그래. 난 괜찮다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하는 남편이었지만 저 역시 계속 임신 소리를 들으니 사실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 임신을 오래 기다려왔던 분들이면 아실 거예요. 여자에게 임신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이죠.
이런 말 뭐하지만 난 문제 없어. 솔직히 나보다 당신이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문제 있는 거지. 난 아무렇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마음 좀 여유 있게 가져. 나도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그래. 아기도 너무 갖고 싶고. 다 때가 있는 거지. 남편은 나이가 많은 저를 위로해 주었지만 사실 그렇게 썩 위로는 되지 않더라고요. 옆에서 재촉을 하니 피가 말라가는 일상이었고 늘 임신에 목매었죠. 하지만 단 한 사람, 절 걱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 마음을 아는지 친정엄마는 저에게 단 한 번도 임신 얘기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 몸 상태를 물어 살피며 저를 살뜰히 챙겨주셨어요. 일을 그만둘 때도 제일 아쉬워하신 분이 친정엄마였거든요. 니들이 알아서 잘 결정하겠지만 그래도 너무 아깝다. 네가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걸 다 뻔히 아는데 말야. 아니야. 그래도 이제 임신 준비도 해야 하고 아기 낳으면 애한테 집중해야지. 아기도 아기지만 너한테 집중해야 해. 요즘엔 우리 때랑 달라서 네가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야. 그리고 아기 없으면 어떠냐? 네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됐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엄마는 제가 난임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혹시라도 엄마까지 저에게 불편함을 줄까 싶어 애써 마음을 숨기신 것이죠. 엄마가 아기들을 얼마나 예뻐하시는 분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를 위해 숨겨주시는 그 마음까지 너무 잘 알았어요. 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친정엄마더라고요. 그런 엄마의 마음을 잘 알았기에 깜짝으로 예쁜 손주를 안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제가 임신에 매달릴 동안 남편은 회사가 바빠졌다는 핑계로 밖으로 돌기만 했어요. 거봐라. 네가 회사에서 그만두니까 우리 아들이 회사에서 얼마나 날아다니니? 네가 기가 너무 세서 그랬던 거야. 진작에 이렇게 됐었어야 해. 네, 뭐 그런 거라고 하죠. 그런 거라고 하죠? 참나. 너 임신 소식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 잘 준비하고 있어요. 벌써 3년이 넘었어. 이 정도면 너 진짜 하자 있는 거 아니야? 이래서 내가 나이 많은 여자는 싫다고 한 건데. 그때 저 역시 참고 있던 모든 것들이 터져버렸던 것 같아요. 임신 얘기 제발 어머니 아들한테 좀 해보세요. 왜 저한테만 이러시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아니, 임신을 저 혼자 하나요? 그 사람 병원도 안 가요, 지금. 우리 아들이 병원을 왜 가니? 너 지금 우리 애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야?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하시며 저에게 삿대질까지 하셨어요. 아들 사랑이 끔찍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본인 아들 얘기를 꺼내니 화를 낸 것이죠. 요즘 난임이 여자한테만 있는 줄 아세요? 뭘 좀 아시고 얘기하세요. 저 역시 참지 못했고 3년 동안 나이 공격에 임신 얘기를 질리도록 들으니 저 역시도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시어머니 또한 충격을 받으셨는지 입을 다물지 못하셨지만 이런 말은 하시더라고요. 내가 준 한약 잊지 말고 먹어. 알겠니? 너 이번에도 진짜 임신 안 되기만 해봐. 너무 서러웠어요. 남편에게 얘기를 하고 싶어도 얼굴을 볼 수조차 없이 바쁜 사람이었죠. 저 역시 이젠 뭐라도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임신 준비를 하지만 경력을 살려 다른 회사에 입사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회사를 그만두고 얼마나 내가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인지 잘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더 저에게도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고 취직을 생각을 하자 몸에서 엔돌핀이 도는 것처럼 기쁜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일을 다시 하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임신을 포기한 거냐며 엄청 화를 내었지만 저를 말릴 수는 없었죠.
하라는 임신은 안 하고 뭐? 취직? 제 경력 아깝잖아요. 저도 집에서 마냥 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하고 싶어요. 집에서 놀면서도 안 되는 임신이 밖에서 일하면서 임신이 되겠니? 넌 생각이 있는 애야? 어머니 저 집에만 있는다고 그렇게 구박하시잖아요. 어차피 안 되는 임신이니 그냥 일이나 하려고요. 당신 말 다 했어?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그날은 저녁 식사 중이었는데 남편은 제가 어머님한테 하는 소리를 듣고 저에게 뭐라고 하였어요. 그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여자도 능력이 있어야 무시를 안 당한다는 생각 말이죠. 제가 일을 그만두고 2년째 집에만 있으니 남편 또한 저에게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더더욱 일을 해야겠다 싶었고 면접 본 곳에서 연락이 와 일을 하게 되었죠. 다행히 경력도 인정해주고 제 직무를 높게 사주는 회사였어서 연봉도 전 회사보다 더 많이 받게 되었죠. 오랜만에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 참 좋았어요. 여자가 일을 하면 얼마나 한다고 저렇게 유난을 떨까? 너 일한다고 우리 아들 굶기기만 해? 반찬집에서 반찬 배달시켜서 잘 먹을 거니까 걱정 마세요, 어머님. 뭐야? 네가 집밥은 차려줘야지. 어머님, 저 임신 준비도 해야 하고 일도 해야 하고 정말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어머님은 제 말을 정말 기분 나쁘게 들으셨지만 어쩔 수 없다는 눈빛이었죠.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꼬일 대로 꼬여가고 있었어요. 결혼해서 알콩달콩 예쁜 아기를 낳고 사랑받는 며느리로서 살고 싶었는데 첫 단추부터 잘못 깬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니 이것조차 무덤덤해진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렇게 전 생각의 전환을 하며 일을 해나갔고 임신에만 매달릴 때보다 일을 하니 그래도 주변 환기는 참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루를 보람차게 살아가고 있을 때였어요. 여전히 임신 시도는 했었지만 무엇보다 저에게 제일 힘든 건 임신이더라고요. 그 마음을 아는지 남편도 저에게 이제 포기하자고 했어요. 당신도 너무 힘들잖아. 이제 준비 그만하자. 우리 이대로 좋잖아. 어머님 설득할 자신 있어? 3대 독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그래? 내가 잘 얘기할게.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자. 우리 그냥 둘이 잘 살면 되잖아. 남편의 이런 말들이 정말 의외인 느낌이 들었어요. 전 속으로 저를 탓하고만 있을 줄 알았는데 남편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저를 위해서 이제 그만하자고 한 것이었죠. 철없는 연하남 편인 줄 알았는데 이런 말을 하니 감동스럽더라고요. 당신 진짜 애 없어도 되겠어? 생기면 생기는 거고 없으면 말고야. 지금처럼 우리 둘이 살자. 마음을 비우면 더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남편은 저를 설득하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걸 이해하실 리가 만무했고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어요. 내 살다 애 안 낳는다는 건 뉴스에서만 봤지. 우리 애들이 그럴 줄은 몰랐네. 정말 네가 양심이 있니? 나이도 많아 애도 못 가져. 됐다. 이혼해. 네? 이혼하라고요? 그래. 솔직히 너도 그게 좋을 거 아니니? 남의 집 귀한 대 끊어놓지 말고. 그래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혼이라니. 네가 양심이 있니? 그럼 안 가지는데 뭐하러 여기에 있어? 난 우리 집 손주 포기 못한다. 한수도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빠지면 그만이야. 그 나이에 양심도 없지. 참나. 시어머니는 제게 이혼을 요구하였어요. 어머님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니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생각이 많아지게 되었죠. 손이 귀한 집이라고 하던데 진짜 이러는 게 맞는 건가 싶었거든요. 이혼이라뇨. 저 한수 씨랑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와 저희는 별개죠. 뻔뻔하기까지 하네. 그동안 네가 임신 못 해놓고 이제 와서 애를 안 갖겠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거야? 당장 한수랑 헤어져. 당장 너 같은 하자는 꺼지라고. 너무나도 심한 막말을 하셔서 충격을 받았고 남편은 이 이야기를 듣고 눈물까지 흘리며 본인도 이제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벙찌게 되었고 이건 뭔 상황인가 싶었죠. 사랑해서 놔줘야 하나 싶은 드라마 같은 상황이 저에게 일어날 줄은 몰랐거든요. 엄마가 그렇게 나오실 줄 몰랐어. 정말 미안하다. 당신한테 상처만 줘서 정말 미안해. 이제 어찌할 도리가 없네. 당신도 어머님이랑 같은 의견이라는 거지? 그래 알겠어. 깨끗하게 끝내자. 아이를 원하는 시어머니와 그걸 지켜보는 남편에게 저는 해줄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속전속결로 이혼을 하려고 했고 마음은 아팠지만 저 역시 시어머니에게 더 이상 무시는 못 당하겠어서 내린 결론이었어요. 원래 짝이 아니었겠구나 싶은 것처럼 이혼을 준비해 나갔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이혼이야 하면 그만인데 너 우리 집에 이렇게 손실을 입히고 지금 그냥 나가겠다는 건 아니지? 네? 무슨 손실이요? 너랑 내 아들 4년 동안 살다가 나이만 먹었다. 솔직히 양심이 있으면 위자료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니? 제 귀를 의심했어요. 위자료라뇨? 저희 합의 이혼이에요. 그래도 네가 대를 끊을 뻔했고 그동안 나이만 먹고 우리 아들 이혼남 되게 생겼는데 네가 책임은 져야 할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임신도 못하고 아들을 늙게 했으니 저보고 위자료를 달라고 하셨죠. 이런 법은 또 처음 들어서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어머님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아들이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할 수 있게끔 가입 비용을 위자료 삼아달라고 하셨어요. 너무 황당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랑 한수 씨가 나쁘게 헤어지는 것도 아닌데 참 너무하시네요. 그래도 정이 있는 건데 재혼 가입비라니. 그래야 완전 깨끗하게 끝나는 거지. 네가 생각해도 우리 아들한테 미안하지 않니? 4년 동안 임신도 못한 게 어쩜 그리 당당해? 결혼 생활 내내 시달려서 그런지 모든 게 제 탓만 같았고 본인 엄마도 어쩌지 못하면서 우는 남편을 생각하니 짠하기도 하였어요. 전 그렇게 적당한 가입비 600만 원 선을 건네주었어요. 저 역시 너무 황당했지만 남편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랄 뿐이었거든요. 남편은 그래도 이 돈은 받지 못하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이거라도 받아야 한다며 한사코 받아가시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4년의 결혼 생활이 무색하게 정말 이혼은 빠르게 성사되었어요. 사실 이 당시는 제가 제정신도 아니었고 그냥 모든 걸 빨리 끝내고 싶었던 때였어요. 남편도 그동안 미안했다고 하면서 마지막을 보이는데 참 씁쓸하였죠. 그리고 돌아온 친정에선 저보고 정말 잘했다며 위로를 해주셨어요. 엄마는 모든 생활을 짐작하고 계신다는 듯 저를 안아주셨는데 그 모습이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런 꼴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았죠. 참 이래저래 죄인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약 물고 더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 인생엔 아이는 없겠구나 싶었고 앞으로 일만 하면서 친정 부모님께 효도나 해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7개월쯤 지났을까요? 다행히 회사가 너무 바빴던 바람에 아픔을 서서히 잊고 있었어요. 지난 회사를 같이 다녔던 동료가 저녁 좀 같이 먹자고 연락이 오게 되었고 너무 반가운 연락이라 굉장히 오랜만에 옛 지인들을 만나게 되었죠. 그렇게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전 굉장한 소식을 듣고 말았어요. 그것은
남편이 그새 재혼을 한다는 소식이었어요. 과장님이랑 이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땐가? 암튼 양다리 맞다니까요. 시기가 이상해. 그래? 어차피 뭐 이제 헤어졌는데. 아니, 그래도 따질 건 따져야죠. 과장님은 속은 건데. 평소에도 늘 저를 잘 따랐던 후배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고, 사실 이혼할 때도 이상한 점이 있었지만 굳이 캐묻지 않은 것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유추를 해보면서 되짚어보니 역시나 남편은 그때 여자가 생겼던 것이 분명했더라고요. 잦은 외출, 그리고 핸드폰 잠금에 저와는 대화조차 잘 하지 않았던 남편이 했기에 충분히 아기가 맞아떨어졌죠. 사실 이 얘기를 다 듣고 웃음만 나왔어요.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사람이 작정하고 속이면 속수무책 당하는구나 싶은 마음도 들었죠. 하지만 이제 와서 엮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고 어리석었지만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해야지 싶었어요. 제가 다시 이 집과 엮이게 되면 친정엄마 마음도 너무 아프실 것 같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후배는 남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게 되었고 그 사진은 배가 정말 남산만하게 나와 있는 여자와 찍은 사진이었죠. 그리고 여자 사진을 잘 보아하니 제가 퇴직하기 전 다녔던 회사의 계약직 사원이었어요. 제가 뽑은 사원이었기에 잘 알아보겠더라고요. 이 여자 탕비실 정리해주는 직원 아니야? 웃긴다 진짜. 그쵸? 아니 어떻게 그래요? 진짜 한수씨 인간이 아닌 거죠. 과장님 그만두고 자기 세상인 줄 안다니까요 완전. 됐어. 끼리끼리지 뭐. 이쯤 되니 참 어이가 없으면서 화가 났어요. 그냥 날 속이고 시어머니 핑계를 대며 이혼을 하고 싶었구나 싶었고 이 여자를 임신시켰구나 싶더라고요. 사실 사람들 앞에선 아무런 내색하지 않고 오히려 어이없다는 반응을 했지만 상처를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오로지 그 집안의 대를 잇지 못해 이혼을 했던 건데 이렇게 제가 배신을 당한 건 줄은 참 몰랐죠. 제 옆에 있었던 다른 직원들은 당장에 사기라며 가만두면 안 된다고 했지만 사실 그렇게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이렇게 속상한 상황에서도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건 참 기뻤네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지났을까요? 회사 동료였던 친구들의 부름에 나갔을 때 전 아주 경악할 만한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제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는데 이렇게도 일어나는구나 싶은 게 충격적이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참 끔찍하다는 생각도 들었네요. 그래도 제가 참견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그때도 그냥 넘겼어요. 답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 제 이야기가 아닌 일들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전 일에만 몰두하였고 매진하였는데 정말 우연찮게도 거래처에 미팅을 하러 갔을 때 당시 동창을 만나게 되었어요. 대학 동창이었는데 일적으로 만나니 참 반가운 생각이 들었죠. 제가 담당자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만남을 가졌고 참 간사하게도 이혼의 아픔은 씻은 듯이 잊혀지더라고요. 그렇게 연애를 했고 저는 재혼을 하였어요. 나이 많은 이혼 여인 저를 시댁에서 반갑게 봐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부모님은 저를 참 많이도 예뻐해 주셨어요. 시부모님들께 사랑을 받는 것이 이런 기쁨이구나 싶었죠. 뭘 하더라도 무조건 예쁜 며느리라고 해주시는 시부모님에게 감사했어요.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남편과 시댁을 만났을까 싶은 것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제 아픈 과거는 점점 더 잊혀지고 있었고 지금의 현실에서 참 행복하다고 많이 느끼게 되었죠.
사랑도 많이 받고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저는 재혼 후 2달 만에 임신을 했고 그렇게 아들을 출산했죠. 저에게 임신은 정말 어려운 것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감사하게 임신을 할 수 있다니 너무 기뻤어요. 무엇보다 제일 기뻐해 주신 분이 저희 친정 엄마였어요. 말은 못했어도 제가 난임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엄마였기 때문에 속으로 많이 삭혔었거든요. 이제 좋은 일만 일어나려고 하나 보다. 장하다 내 새끼. 엄마가 된다는 건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쁨이었죠. 너무나도 바래왔던 아기였기에 이렇게나 벅찰 수가 없었고 친정엄마와 얼마나 부둥켜 안고 울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행복하니 사실 과거에 내가 피해자건 어쨌건 다 상관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전 결혼 생활과는 확연히 비교가 되는 결혼 생활이었고 딱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육아휴직 후 육아에 전념했고 그렇게 아이는 돌이 되었죠. 아이를 키우면서 지난 과거가 희미해질 쯤 돌을 맞아 식구들과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리고 밥을 먹으러 간 식당에서 우연히 전 남편의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위에도 썼듯이 전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를 임신시키고 재혼을 했기 때문에 옆에 아이까지 같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무슨 죄를 지은 것 마냥 피해가려고 하는 전 남편이었어요. 이혼 후 다시 마주치지 않을 것 같던 사람들을 마주치게 되었고 하필 전 시모 앞에 제 금쪽 같은 아이를 데리고 마주치게 되었죠. 참, 인생 알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죠. 아무래도 저와 이혼했을 때 본인이 했던 거짓말이 떠올라서 그랬던 것이 분명했고 전 시어머니도 분명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하니 참 웃긴 광경이었어요. 당당한 저는 눈을 똑바로 뜨며 얼마나 잘 살았는지 살피며 지나가려고 했는데 저와 제 남편 그리고 제 아이를 본 전 시어머니는 아는 척을 하셨고 역시나 예전 인성을 버리지 못하셨더라고요. 어머, 이게 누구야? 너 미진이 아니니? 애 딸린 호랍이랑 재혼했나 보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옆에 애가 딸렸길래 하는 말이야. 역시 뭐 눈에 뭐만 보이는군요. 너 애 못 가지는 프리미잖니. 그래서 우리한테 소박당해놓고 재혼한 거야? 하긴 남의 애도 잘 키우면 네 자식 되는 거다. 아주 잘 생각했어. 아주버님 여전하시네요. 정말 안 변하세요. 아, 엄마 그만하세요. 얼른 가요. 뭘 얼른 가? 어차피 지난 일이구만. 봤지? 여긴 내 친손주다. 너보다 훨씬 어리고 예쁜 새며느리가 낳아준 우리 손주 너무 예쁘지 않니? 그러게요. 아이가 엄마를 쏙 빼닮았네요. 아주 외탁만 했네? 뭐가 외탁이야? 우리 아들도 닮았구만. 아, 방금 그러셨죠. 남의 애도 잘 키우면 내 새끼 되는 거라고. 지금 그러시고 있네요. 축하드려요. 그렇게 손주 노래를 부르시더니 남의 아이까지 손주 삼고 정말 좋으시겠어요. 제 말에 전 남편의 새 아내는 얼굴이 백지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전 제가 그냥 묻고 지나가야 할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제 이야기가 시작되자 전 시어머니는 졸도 직전이었고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던데? 참 뻔뻔하네요. 예, 한수 씨 맞아요?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따 대고 우리 장손을 모욕해? 아주머니, 제발 가까이 있는 것만 보지 말고 똑바로 보세요. 한수 씨 애인지 아닌지. 참나, 그 나물에 그 밥이구만. 제 말이 끝나자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남편의 새 아내는 다리를 덜덜 떨었죠. 그리고 전 돌아서 가려는데 전 시어머니가 묻더라고요. 너 지금
네가 알고 있는 게 뭐 있다는 거야? 있지만 본인 힘으로 얘기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제가 뭐 하나 얘기해드리자면 아주머니 아들이랑은 절대 안 생기던 아이가 재혼한 지 2달 만에 생기더라고요. 아주머니 아들 문제 있는 거 확실하니까 병원이나 가보라고 해요. 그럼 이만. 얼어붙은 그 가족들을 두고 저희는 다른 식당으로 갔어요. 지금 남편은 저의 전 결혼 생활을 다 알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 주었고 참 고마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를 만난 쓰나미는 엄청났다고 했죠. 제가 사실 그 전에 직장 동료한테 들은 이야기는 전 남편과 재혼한 여자가 알고 보니 다른 남자와 사내 연애 중이었고 그 사이에서 만든 아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가 책임질 수 없다고 퇴사해버렸고 어찌저찌 하다 제 남편과 눈이 맞아버린 거예요. 제 남편은 그것도 모른 채 본인 아이인 줄 알았고요. 이 사실은 그 퇴사한 남직원이 저랑 친한 여직원한테 얘기했다고 했고 그 여직원이 저한테 얘기를 해준 것이었죠. 처음엔 아이를 책임지지 않으려고 했던 그 남직원도 아이가 태어나자 마음이 바뀌어 키우고 싶어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얘기를 들으니 남자들은 정말 다 믿을 수 없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전 남편과 재혼한 여직원이 모든 걸 속이고 살고 있자 어쩔 수 없이 본인은 나서지 않고 있다고 했어요. 이 얘기가 정말 기가 차지 않나요? 그리고 얄궂게도 매일같이 저보고 3대 독자를 이어야 한다고 하며 저를 가만두지 않았던 시어머니, 본인의 친손주는 다름 아닌 남의 집 손주였던 것이었고 남편 또한 남의 아이를 본인 아이인 줄 알고 키웠던 거였어요. 그래놓고 아이가 생겼다는 착각에 저에게 대놓고 시어머니는 애도 못 가지니 이혼을 해달라는 것이었고 남편은 애초에 모든 걸 계획하고 저에게 애 없이 살자고 했던 것이었죠. 지금 생각해도 정말 영악한 인간들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를 식당에서 만나 이 사실이 들통나자 전 남편의 새아내는 모든 걸 고백했다고 했고 전 시어머니와 남편은 큰 충격에 빠져버렸던 거예요. 일이 이렇게 되자 전 남편은 저에게 연락이 왔고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했어요. 무슨 일이야? 다신 볼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사람 뒤통수 치는 거 대단하더라. 뒤로는 호박씨 까놓고. 참나. 미안해.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래도 내일 하니까 책임지려고 한 거였어. 이제 와서 이런 말 소용없지만 나도 진짜 억울해. 억울하긴 다 돌려받은 거지.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나한테 돈까지 뜯어내고 그 돈으로 남의 새끼 키웠니? 너나 니네 엄마나 진짜 벌 달게 받는다. 내가 이 얘기 듣고 얼마나 벙찌고 어이없던지. 작정하고 속이는데 그럼 어떻게 안 당해. 미안해. 근데 나 지금 내 와이프랑 소송해야 하는데 네가 증인 좀 대줄 수 있을까? 너 지금 그 얘기하려고 나 부른 거니? 아니, 그래도 증인 돼주면 유리할 것 같아서 그래. 끝까지 뻔뻔한 전 남편이었어요. 전 남편에게 냉수를 한 바가지 부어줬죠. 그래, 증인 돼줄게. 아, 맞다. 니네 엄마가 위로금이라고 뜯어간 600 기억하지? 증인 해줄 테니까 고스란히 입금해. 아니, 그건 다 끝난 일이잖아. 끝난 일을 들추는 건 너야. 그러니까 입금해, 이 멍청한 인간아. 전 남편은 제가 진짜 증인을 해줄 줄 알았다고 생각했는지 그 자리에서 600이란 돈을 그대로 입금했고 정말 단순하게 살아서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앞뒤 생각도 없이 사는 인간을 내가 왜 좋아했을까도 싶었죠. 이 돈으로 아들 예쁜 꽃가옷이나 살펴야지. 아, 늦었지만 재혼 그리고 출산 축하해.
그러니까 축하금이라고 생각할게. 우리 다신 보지 말자. 증인 다른 데 가서 알아보셔. 네 엄마가 뜯어간 돈이니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놀란 전남편을 뒤로하고 자리를 떴고 그 뒤에 들려온 소식은 정말 처참했어요. 결국 새 와이프와도 이혼을 한 전남편이었고 이 일 때문에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무정자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줄도 모르고 4년 동안 고생한 걸 생각하니 억울했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좋은 남자를 만나 아이까지 낳았으니 됐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회사 사람들도 알게 되어 전 남편은 회사에서마저 얼굴을 드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고 했어요. 전 시어머니는 본인의 친손주도 아닌 아이를 그렇게 예뻐하며 키웠는데 알고 보니 남이었다는 소식을 듣고 몸져 누우셨다고 했고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죠. 동료들이 저에게도 소송을 걸으라고 했지만 정말 엮이고 싶지 않았고 이미 충분히 받을 벌은 다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지금 정말 좋은 시댁 어른과 그리고 남편 또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니 이것이야말로 행복한 인생이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돌이켜보면 참 힘들었던 과거이네요. 그땐 그저 버티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후회는 하지 않아요. 위에서도 말했듯이 저런 세월이 있기에 지금의 시부모님 그리고 남편, 제 아이까지 만나게 됐으니까 말이죠. 아마 다시 돌아가서 같은 일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지금의 행복이 보장된다면 다시 돌아갈 거예요. 글을 쓰다 보니 남편과 아이 그리고 시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네요. 부족한 것 많은 며느리를 그저 예쁘다고만 하시고 또 늘 사랑한다고 해주는 우리 남편이 제 인생의 가장 로또 같은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무궁무진하니 제가 다 갚고 베풀며 살아가야겠다고 또 한 번 다짐해봐요.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딱이라는 생각이 드는 제 과거네요. 앞으로 제가 베풀 사람들 모두를 잘 챙기며 살아가 보도록 노력할게요. 여러분들도 늘 좋은 날들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